안녕하세요. 매일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인생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누구든 콕 집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 평생을 내 편이라 생각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 같은 흰머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 거라 생각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 인생에서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둘은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죠.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가 제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독특하고 예뻐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차라리 개인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 액세서리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현장에 나가 물건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나 시장 조사 겸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늘 인사를 하고 안면을 트고 지내던 사이였죠. 저는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본사 직원이긴 하지만 매장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도 몇 번 같이 하고 매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번호도 서로 가지고 있게 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안부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고 가고 하다가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사이였지.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매장에 얼굴을 비치지 않자 제가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회사를 하고 제 개인 사업으로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해서 현장 점검하던 사람이 3개월이 넘도록 오도 가도 안 해서 궁금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매장 운영을 하면서 현장 경험이 빠삭한 그에게 매장 관리 노하우도 좀 배울 겸 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사람도 저에게 친절하게 제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가며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이 사람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매장 운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물건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서 SNS로 홍보를 하고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와 판매를 하니 나름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밑으로 직원도 5이나 놓고 매장을 운영해 나갈 만큼 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바빠진 저를 당시의 남자친구였던 이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바쁠 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게 거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시락을 사다 주고 비타민에 영양제까지 챙겨줄 정도로 이 사람은 저에게 잘했어요. 저한테 끔찍하게 잘해서 제 회사 직원들이 저한테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도 서로 미리 인사를 시키고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며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덕분에 연애처럼 결혼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했어요. 물론 결혼 과정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혼 준비 비용이었는데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혼수를 장만을 할 때 남자 쪽에서 미안해하며 말을 꺼내왔어요. 예, 수정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 그동안 결혼 얘기는 나왔어도 뭘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었어서 모아둔 돈이 없다. 지금도 그거 갚아 나가느라 우리 성호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니? 근데 왜 성호 씨도 그렇고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에휴, 뭐 결혼한 며느리여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들 애인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하겠니? 그래도 이렇게 힘드신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썼겠죠.
어머니,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나도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까 참 고맙네. 근데 말이다. 그럼 이참에 마음 써준다고 하니 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집을 구할 능력도 지금은 안 돼.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만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말인데 집을 좀 너희 선에서 할 순 없겠니?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야 제가 살던 집에서 평수만 좀 늘려서 옮겨도 되는 거고, 물건도 제가 쓰던 거 깨끗한 것들이라서 그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준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전에 본인들은 빚이 있어 모아둔 돈이 없다며 집이며 혼수장만이며 조금도 보탠 게 없었어요. 오로지 전부 다 제가 마련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집을 팔고서 평수가 조금 더 넓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물건들은 성호 씨가 쓰던 물건과 제가 쓰던 물건들 중에 깨끗한 것만 다시 쓰고, 나머지는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단지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 빚이 얼마가 있든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제 사업도 점점 더 잘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도 용돈까지 들여가며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곧 퇴임을 앞두고 계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막 취임해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고 계셨죠. 두 분은 생활이 좀 넉넉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저를 뒷바라지해주며 키워주신 보답으로 용돈을 드리고 싶었고, 시댁 쪽에도 마찬가지로 매달 빚을 갚는 데 보태드리고 생활비도 조금씩 드리고 싶어 매달 100만 원씩을 양가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용돈을 보내드리던 날 연락을 하셨어요. 부모님 계좌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보내드리면 안 받겠다고 성화를 부릴 것 같아서 미리 보내놓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얘, 이게 무슨 돈이야?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아, 엄마, 이거 별거 아니야. 나도 이제 장성에서 출가하고 엄마 아빠 품 떠나 사는데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 키워주신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받아줘요. 아빠한테도 말해주고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서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면서 잘 보내세요. 우리 딸이 다 크긴 컸네. 이렇게 기특한 짓도 하고. 그래 알았어. 엄마 아빠 이거 쓰면서 우리 딸 효도 잘 받을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드린 것에 대해 미안해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잘 받아주셨어요. 근데 시댁 쪽에서는 뭔가 좀 용돈을 드리면서도 찝찝한 감정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댁 쪽에도 남편과 상의를 해서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조금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도 잘 지내지? 안 그래도 좀 궁금하던 찰나였는데 이렇게 연락을 다 주네. 네, 어머니.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드려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 저희가 작지만 매달 용돈을 좀 보내드리려고요. 많이는 못 드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머, 그래? 용돈을? 아유, 그럼 우리야 고맙지. 근데 100만 원 가지고는 그걸로 뭘 해먹고 살 순 있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빚이 좀 있잖아. 아, 그렇죠. 저희도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은 여유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그래, 뭐, 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 그래, 알았다. 100만 원이라도 잘 받을 테니 그럼 잊지 말고 좀 보내라. 시어머니는 감동받아 무척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보내주는 용돈도 적다는 듯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조금 전 아셨겠지만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의 월급이 시댁 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저는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로 외동으로 태어난 저희였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각자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여태까지 시댁 쪽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는데 그마저도 안 하게 되면 시댁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데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대신에 이제는 재정을 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부의 입장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시댁 쪽에서 어떤 빚을 지게 되었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공업체로 돈을 버셨는데 원래부터가 일머리나 일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가 기질 자체가 아니었던 시아버지는 결국 부실공사로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당해 피해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되었고 거의 10억이 가까운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터라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각 업체에 쪼개서 보내야 했어요. 그러니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고 이걸 10억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을 가까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였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다행이라면 남편 월급을 더하고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치킨집 매출액을 더하고 나면 그만큼은 메꿔진다고 하길래 제가 따로 도와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 월급은 그때까지 시댁으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걸로 만족을 한다고 하시니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더 큰 황당한 사건들이 남편과 시댁 쪽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이번에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와서 어이없는 소리를 뱉어냈어요. 여보, 나 회사 관뒀어. 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당신도 알다시피 매장 손님들 중에 진상 많잖아. 그것들 참아주느라고 내가 진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솔직히 내 마누라가 돈 잘 벌고 번듯한 매장 운영하는 CEO인데 내가 그걸 참아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더러워서 사표 내고 나왔어. 누가 들어도 어이가 없을 만큼 이해 못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기가 찼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진상 손님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만두고 나왔다고? 당신 무슨 일 처리가 그래? 당신 그럼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하려고? 당신 있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당신 사업 점점 더 잘 돼서 바빠진다고 힘들어 했잖아. 내가 집에서 당신 내조할 테니까 당신이 이제 좀 그것 좀 해줘. 이 남편 당신 덕 좀 보자. 얼빠진 소리를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서운한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연애 시절처럼 저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풀어진 건지 이제는 제가 완전히 본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놓여진 건지 그전처럼의 스윗함은 볼 수 없었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지 않았고 남편조차도 시댁으로 돈을 보내 돈이 없다며 늘 저에게 용돈만 받아가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기념일 때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서운함을 내비치면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집안일을 도와주고 밖에 나가 작은 선물 하나씩을 사오는 정도였어요. 심지어 시댁 쪽으로 용돈을 보내겠다고 할 때도 고마워하는 내색 한번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속으로는 좀 서운했지만 꼴랑 용돈 조금 보내주는 걸로 유세 떤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입을 꾹 닫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말을 하는 데다 매달 4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저에게 보내라고 하는 남편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을 내가 무슨 수로 다 해. 나도 사업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하려면 얼마나 빠듯한지 알아? 우리 애기는 안 낳을 거야? 노후 준비는 안 할 거냐고. 그거야. 다 알아서 되겠지.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부모님 빚만 다 갚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참고서 당신이 며느리 노릇 좀 해. 그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워서가 아니잖아, 지금. 아, 몰라. 나는 딱 3개월만 해드릴 거야. 그 전에 당신이 취직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메꿔드려. 그 이상은 나도 안 해.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어깃장을 내놓으며 3개월의 시간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남편은 일을 진짜로 구하는 거 맞는지 도대체 일할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늘 집에만 있거나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시댁에서 시간 보내고 있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저는 제가 약속한 대로 3개월 동안은 시댁 쪽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며 늘 전화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전화뿐이었습니다. 그냥 전화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주말이나 가족 행사 때 시댁으로 방문을 하면 반찬 가지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맛있는 음식들, 비싼 반찬들은 전부 다 남편 앞쪽으로만 쏠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참 서럽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저의 내조를 한다는 약속도 다 까먹어버린 채 늘 밖에 나가 놀거나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직장 다 구했어?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어쩌려고 그래? 나 이제 시댁 쪽으로 돈 안 보내. 약속드린 100만 원만 용돈으로 넣어드릴 거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충당해. 아, 진짜 사람 되게 쪼잔하게 왜 그래? 좀 당신이 도와줘. 당신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쫌뺑이처럼 굴어? 그럼 당신 시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둘 거야?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3개월 약속했고 그거 그대로 다 지켰잖아. 근데 당신은 뭐 했는데? 자식 노릇 나만큼이나 했니? 어? 아, 거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보내지 마. 어디 불효자가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네. 발악을 해. 남편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못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어도 상처가 되는 말이었죠. 저는 그래서 정말로 돈을 보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주말에 미리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오셨길래 저는 외식이라도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머니를 맞이하니 손에 장거리를 잔뜩 들고 계셨어요. 아가, 이 시엄마가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 뜨끈한 밥 해주고 싶어서 왔어. 우리 며느리 꽃게 좋아해서 꽃게탕 해주려고 왔다. 얼른 들어가자. 저는 오랜만에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로 인해서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늘 은연중에 남편에게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집까지 찾아와 잘해주시니 정말 마음이 좀 녹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속셈은 얼마 못 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직장 관두고 아들 대신에 우리한테 돈 보내주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있잖니? 서로 힘들 때 도우라고 부부가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 조만간 직장 구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네가 더 도와줘라. 이번에도 딱 3개월이야. 그 이후로는 얘도 직장 구해서 나갈 수 있을 거다. 어머니는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로 말씀을 하셨고 눈물까지 머금으시며 애원하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차마 더 거절할 수가 없어서 3개월의 시간을 더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제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좋지 않아 3개월 동안만 더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제 눈에 남편은 여전히 한량처럼 지내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이번에는 절대로 3개월 넘기지 않을 거니까 직장을 알아보라고 싸워댔고 부부 사이는 점점 냉전이 길어지던 사이 저에게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회사에 직원을 매장 관리하는 직원 2명과 회계 관리 직원 1명, 사무 처리하는 직원 1명, 제 밑에 디자이너 1명을 두고 있었는데 글쎄 회계 관리를 하는 직원 1명과 디자이너 직원 1명이 저희 회사 돈을 횡령한 걸로도 모자라 제가 메인이 되어 디자인한 것들을 교묘하게 처리를 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출시 직전의 액세서리들을 전부 다 빼돌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대로 저는 회사 돈도 잃게 되었고 액세서리 디자인도 빼앗긴 채 황망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곧바로 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 둘은 해외로 달아났는지 경찰 쪽에서는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직원들이라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과 사무실 자리를 판 돈으로 그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는 마무리를 지어야 했어요. 한순간에 길바닥 신세가 된 저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터졌을 때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힘든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저의 남은 희망마저도 전부 다 무너뜨리는 말뿐이었어요. 그러게 직원 관리를 왜 그따위로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이 참. 그럼 당신 매달 우리 엄마한테 보낼 돈을 남겨놓은 거야? 나 직장 구할 때까지는 돈 보내야 할 것 아니야. 나도 일 안 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지금 당신은 그게 걱정이야? 나도 몰라. 나 이제 그거 줄 돈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놀랍게도 그 순간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본인 부모님께 보내야 하는 돈부터 걱정을 했고 일을 이 사태로 만든 게 저라며 저를 마구 나무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이 인간은 나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구나. 그냥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싸워봤자 감정 소모만 더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 뒤로는 말도 섞지 않은 채 이혼 서류만 작성을 해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보더니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신 이혼이 쉬운 일인 줄 알아? 이게 무슨 경우야?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당신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는데 내가 왜 그런 당신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당장 이혼해 우리. 절대 안 돼. 다시 한 번만 더 이혼 얘기 꺼내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당장 당신 사업이나 잘 챙겨서 재기할 생각이나 해. 나랑 우리 부모님 당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든 책임져.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그들을 책임지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나가서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는지 그날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니 곧바로 저의 뺨을 날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거사. 내가 전에 너네 집으로까지 와서 꽃게탕까지 바쳐가며 말을 했으면 끝까지 네가 뱉은 말에 책임져야 할 것 아니야. 한순간에 사업 망했다고 돈을 못 준다고? 지금 내 뺨을 치셨어요? 어디서 함부로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집구석 시집은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이 꼴을 보려고 당신네들 생활비 보태주고 대출비 갚아준 줄 아세요? 당신들은 내가 모든 게 돈으로 보이고 이용당하는 물건으로밖에 안 보이죠? 도저히 안 되겠네. 니네들을 끝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한 내가 모자란 년이었지. 두고 봐요. 다 복수해 줄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도 연락을 해서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해버렸어요. 그러자 15분 만에 경찰이 오더니 시모를 지구대에 끌고 나갔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중에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야, 이년아. 감히 네 시애미를 신고를 해? 저런 기본도 모르는 년이? 아유, 동네 창피해라. 라고 제게 소리치며 끌려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하든지. 그리고는 한참이 있고서야 지구대에서 나왔는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 집에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연락을 받고 오신 친정엄마가 집에 와 계셨어요.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엄마와 전 거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모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저를 보자마자 머리 끄댕이부터 잡더니 또 뺨을 때리더군요. 세상에 경찰 조사받고 온 사람이 또 폭행을 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때 그걸 본 저희 엄마가 나서 주었죠. 시모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위를 보고 괘씸했는지 사위에게 뺨을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왜 자기 아들 때리냐고 난리가 아니더군요. 저기 왜 엄한 아들 때리고 난리예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럼 우리 딸이 그쪽들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그동안 잘 사는 줄만 알았더니만 매달 용돈 줘, 대출비 갚아줘, 시댁 비유 맞춰.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 이런 집구석이랑은 저희도 사도 못 맺습니다. 어서 당장 꺼져요. 여기 우리 딸내미 집인 거 몰라요? 자네도 어서 나가게. 남자 새끼가 무능력하면 노력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처먹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휴, 속 터져. 저런 놈이랑 우리 딸이 지금까지 살았다니. 얼른 썩 안 꺼져? 당분간 내가 여기서 지낼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 빌어먹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시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또 저를 폭행한 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먼 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 신고해버렸어요. 엄마가 본때를 보여주자며 다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처리를 하길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온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보복 폭행하느냐고 따지듯이 말을 하니 경찰들이 시모의 집으로 가 다시 잡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사는 줄 알았던 딸이 이렇게 사는 꼴을 전혀 몰랐던 엄마는 제 가슴을 팍팍 치면서 바보같이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았냐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내가 널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무식한 인간들한테 당하고 살았냐며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도저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고개만 숙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네요. 결국 전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도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서인지 3개월 만에 이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하면서 제가 시댁의 빚을 갚아준 내역, 남편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했던 점,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보낸 내역, 그리고 시모가 저를 때려 경찰서 조사받은 증거까지 다 첨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 진행한 덕분인지 생각보다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남편에게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짧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시금 재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댁은 마침 그쯤에 코로나가 터져서 하던 치킨집도 망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가게가 망하게 되자 그들은 아마 매달 나가는 대출비만으로 벅차 분명 거지꼴로 살아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한 죄로 시모는 200만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죄값을 받았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왜 진작 이러지 못하고 미련하게 당하고만 살았는지 그들에게 나와 이 세상을 살아보니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다들 미쳤냐? 네가 자선사업가야? 요즘 말로 널 보고 사람들이 호구라고 한단다. 등신이네 등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들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한참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기로 다짐을 했죠. 전 결혼하면 시댁도 가족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도와가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이용한 그들에게 더 이상 연민의 감정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이 든 곳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 뒤로 남편은 제게 와서 무릎 꿇고 다시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전 곧바로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연락처도 다 차단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과 살았던 집도 처분해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잊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가지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 노하우와 거래처에서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금세 성장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은요. 그래서 지금은 주어진 일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귀를 보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성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지 한참을 그 글귀를 보고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보고 있으신 많은 분들도 저처럼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2022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나 기쁜 일만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저도 인생 공부 열심히 하며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